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읽을 건데요. 한 가지는 누군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면 더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쉬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면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걸 읽어 드릴게요. 특파원 시절 노근리 미군 만행 사건과 관련해 미국 육군 장관을 인터뷰하고 싶었다. 그가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총지휘하는 미국 국방부 내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기자들과 AP, 로이터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미 인터뷰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서면으로 신청해 놓은 인터뷰 요청에 관한 답변은 백년하청이었다. 나는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육군 장관실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의 MBC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요청한 거 어떻게 됐나요? 검토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의례적인 답변이었다.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늘도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 세 곳에 전화를 걸었는데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여기뿐이라고 합니다. 육군 장관의 해명이 늦어지니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의혹만 자꾸 증폭되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고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대변인은 1시간쯤 후 전화를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 졸이며 1시간을 기다리자 정말 전화가 왔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육군 장관실로 오세요. 나는 날아갈 듯 기뻤다. 그는 수백 명의 다른 나라 특파원들을 제치고 왜 하필 내 부탁을 들어주었을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러하여금 내가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열쇠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러하여금 내가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열쇠다. 예를 들어 목발을 짚은 사람이 책을 떨어뜨리면 옆에 있던 사람은 주저없이 책을 주워준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뜻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불가피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도와주는 사람의 아미그달라는 이 순간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은 내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군. 하늘로 치솟는 존재 가치를 느낀다. 주저없이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기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 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주면 선뜻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고맙겠어 라는 식으로 여러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들리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꼭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내 시간을 빼앗겨야 할 불가피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는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의 집에 있는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리 낑낑거려 보아도 도저히 못 고칠 것 같다. 그래서 기술자인 이웃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어떤 말로 도움을 청해야 할까? 부탁1.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웃집 아저씨는 아마도 그것 고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요. 수선공을 불러보시지 그러세요. 하고 말할 공산이 크다. 도와달라는 말은 곧 와서 해달라는 강요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의 아미그달라에 불쾌 신호가 켜진다. 부탁2.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저희 식구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고쳐요. 혹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들으면 이웃집 아저씨는 내심 우쭐해질 것이다. 그의 아미그달라에 유쾌 신호가 켜진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띄워주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 못한 사람들이군. 불가피한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20여 년 전 앞집과 뒷집에 두 아기 엄마가 살고 있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 보면 그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그런데 앞집 사는 엄마의 말투는 늘 긍정적이었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반면 뒷집 엄마는 늘 부정적이었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다. 뒷집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똑같은 내용의 말을 앞집 엄마는 긍정적으로 돌려 표현했다.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다음 날 우연히 또 대화를 엿듣게 됐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다. 뒷집 엄마는 여느 때처럼 안 돼 라는 말로 대답했다.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5분쯤 있다가 점심 먹어야 돼. 뒷집 엄마는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바짝 기울여 보았다.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럼 물론이지. 5분 뒤 점심 먹고 실컷 놀아라. 20여 년이 지난 후 두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지 두 청년 모두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고 각기 병원도 개업했다. 궁금증이 들어 슬그머니 병원에 들러 환자와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다. 때마침 시한부 생명의 말기 암 환자와 대화 중이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뒷집 청년은 말투 역시 부정적이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해야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몹시 낙담한 환자가 한숨을 푹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앞집 청년의 병원에 달려가 보았다. 그도 역시 말기 암 환자와 대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영 달랐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하면 6개월간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환자는 황금같이 귀중한 마지막 순간들을 잘 쓰겠노라며 의사에게 연신 허리를 굽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뒷집 청년이 운영하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 환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앞집 청년의 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늘 듣는 말이다. 진부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인생을 결정짓는 신기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아래 사진을 보라. 아래 사진에는 아주 귀여운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팔이 어깨에서부터 양쪽으로 없네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가? 불쌍하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양팔이 없으니 뭘 하며 살아갈까? 아마 이런 연민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 연민을 심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자기 연민을 심어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가르쳤다. 양팔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단다. 매일 네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렴. 할 수 없는 건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걸 찾는 데서 기쁨을 얻도록 유도했다. 할 수 없는 건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걸 찾는 데서 기쁨을 얻도록 유도했다. 아이는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며 자라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기에 넘쳤다.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갔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며 성장했다. 손 대신 발로 콘택트 렌즈를 끼고 휴대전화 문자도 보낸다. 피아노 연주도 문제없고 태권도 검은띠를 딴 유단자이기도 하다. 마침내 정식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땄을 때 사람들의 입은 딱 벌어졌다. 요즘엔 스쿠버 다이빙과 서핑을 배우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양팔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죠. 제시카 칵스의 이야기다. 양팔을 잃으면 대개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양팔이 있으면서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자포자기에 빠져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할 수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다.